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럼프 2.0 시대 과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수용할까? 트럼프 시대가 오면 대대적으로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금리 인하의 수순이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닌가? 정말 피벗의 시대, 차질 없이 피벗 절차가 이행될까?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바이든 시대가 마감되고 트럼프 시대가 오게 된 배경도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정권이 왜 끝났을까를 정리할 때 그것은 곧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시대 때 찾아왔던 그 인플레이션이 41년 만의 고물가입니다. 정확히 198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고물가를 만난 바이든 시대 때는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를 허용한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역시 41년 만에 어마무시한 고물가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 고물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역시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바이든 정부는 그 정권 기간 동안 특히 22, 23, 24년 동안에는 지독하게 높은 고물가, 지독하게 높은 고금리가 정말 이 대국민에게 상당히 큰 압박을 주었음에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당면한 위기, 그 위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The Cost of Living Crisis, 생활비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비 위기에 직면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높은 고물가 때문에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높았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감소했고, 22년, 24년, 22, 23, 24년 3년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3년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더군다나 소득은 요만큼 증가하는데 식료품 물가는 이만큼 상승하니까 도저히 식료품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죠. 거기에다가 하물며 이자 지급액은 이만큼 커지니까 너무 힘든 거죠. 생활비 위기인 겁니다. 그 국면에서 사실 바이든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트럼프는 그거를 지적했던 거죠. 유세 현장에서도 내내 지적했던 겁니다. 나는 정말 바이든이 전쟁을 오히려 일으켰고 바이든 기간 동안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바이든이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해서 또 고물가 고금리를 허용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만든 인물이다라고 유세 현장에서 지적을 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로 이끈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를 해본다면. 그래서 트럼프 당선 직전에 더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웃는 표정의 트럼프 얼굴을 보여줬고, 저도 트럼프 대선 직전에 이 표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표지가 나왔습니다. Welcome to 트럼프 월드라는 표지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시대가 오자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고 뭐 강달러 현상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트럼프라는 인물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는 의문이 품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트럼프 당선되고 정권이 시작되기 전 어쨌든 12월까지는 한 차례 금리 인하 하긴 하지만 어 25년 들어서는 금리 인하가 뭐 거의 어려울 것 같아.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앞선 1편에서 말씀드렸던 아마도 독립성을 주제로 아마도 파월과의 갈등, 트럼 트럼프가 과연 파월을 내칠 수 있을까? 파월은 트럼프를 무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독립성을 다투는 갈등 문제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야기돼서 차질 없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반영돼서 시장은 금리 인하가 예전만큼 순순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한 가지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림으로서는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책에서도 강조해 드렸던 그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의 그 배경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의 배경. 무엇이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가장 우리 트럼프 하면 떠올리는 것, 트럼프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될 대주제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께 의견 드렸던 바로 관세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관세 전쟁입니다. 그러면 관세 전쟁, 관세율을 끌어올린다. 보편 관세를 적용한다. 중국에 대해서 최소 60%, 최대 100% 관세를 끌어올리겠다. 정말 그러면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 물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전까지는 높은 관세였다가 특히 뭐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6%에서 1%로 하향 안정화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17년 이후 미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올라갔었고요. 더더군다나 18년 이후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미중 무역 전쟁을 벌였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려잡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려잡는 미중 무역 전쟁의 시대, 20%, 21%까지 관세율을 올려잡던 시대, 2018, 2019, 2020년까지 관세율을 올려잡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갔을까? 그거 회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쨌든 관세를 올려잡으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트럼플레이션의 배경 하나죠. 두 번째, 아무래도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또 해리스보다도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많이 투입할 것이다. 어떤 그 공약들을 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경기에 부양 효과가 있고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수요가 늘어나니 미국 경기 부양의 과정에서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겠는가. 그 밖에도 트럼플레이션의 우려는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뭐 불법 이민도 차단하고 개인 소득세율도 인하하고 이래저래 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진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관세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수입을 안 받기 위함입니다. 관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거 중국산 제품이 있어요. 이거 관세를 도입하면 이거 100원짜리를 100% 관세 부과하면 200원에 수입해다 쓰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100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면 200원이 되니까 이거 수입 안 해 하는 방법인 거예요.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을 안 받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쌀이죠. 우리나라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다른 나라 쌀을 수입하지 않는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 보호예요. 보호무역 조치예요. 관세는 뭐다? 보호무역 조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관세를 또 부과해요. 미중 무역 전쟁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관세율을 높게 부과하면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하고 내수 소비 중심으로 일어날 뿐이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돼요. 안 그래도 저성장 고착화되던 국면에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그게 결국 저성장 고착화를 더 부추기니까 이것은 오히려 인플레 압력보다는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거 중에 하나는 이미 말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GDP 대비 세계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근래에 보호무역 기조가 고조되는 국면에서 GDP 대비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시대에는 이 흐름이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흐름은 디플레 압력으로, 글로벌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실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관세율이 높게 치솟을 때 오히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세율이 높게 형성될 때에는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하고 오히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국면을 맞이합니다. 제가 5분 전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트럼프 시대입니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그 기간 동안 자, 미국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잖아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어떻습니까? 우하향하죠. 그리고 2%를 레벨적으로는 우하향 안정화하는 흐름으로 내려가죠. 특히 2018년부터 관세를 올려잡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그래서 2019년에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2020년에도. 이런 흐름을 보면 관세율을 올려잡는 것은 경기 하강 압력이고 이것은 오히려 저성장 고착화를 더 불러오고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아니라 물가 하락 압력이다. 하강 압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물가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물가도요. 여러분 2017년에서 2021년 이 구간까지는 계속 2%를 밑돌았어요. 오히려. 왜?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관세를 올려잡고 중국이 관세를 올려잡고 서로 미중 무역 전쟁하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중국에 대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수출길이 막히는 거예요. 수출길이 막히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디플레 압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 저도 2019년 2018, 19년에는 TV 토론 이렇게 나가면 디플레이션 빠지는 거 아닌가 이게 대주제였었어요. 디플레이션으로 가는가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으로 가는가 잃어버린 20년 빠지는가 이게 대주제였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백분 토론 논의 주제가 경제 토론회. 그러니까 트럼플레이션 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관세 전쟁인데 관세 전쟁으로 정말 인플레 오는가? 인플레 오면 금리 인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제가 대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디플레 압력을 줄 수도 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인플레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바이든을 봤기 때문에 바이든이 인플레 때문에 물러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마가고요. 제가 조만간 판서 강의로 트럼프의 큰 그림을 제가 한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은 마가고 마가를 실현하기 위해 어 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예요. 금리를 인하해야 미국의 밸류 체인을 완성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낮은 금리를 원하니까. 그럼 낮은 금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돼요. 정치적으로도 낮은 물가를 유도해야만 바이든과 같은 모습을 되풀이 안 해요. 이러나 저러나 낮은 물가를 유도해야 돼요. 그리고 1편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파월을 마음대로 뭐 내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켜야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럼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킬까? 여러 가지 수단을 같이 강구할 겁니다. 그 수단 중에 물가 상승의 압력도 있겠지만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책 하나가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핵심 정책이 뭐예요? 핵심적인 정책. 어, 당연히 석유화학 산업 아닙니까? 이미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원유 생산국으로서 셰일가스, 셰일 오일 추가적인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원유 보세요. 원유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2년 전부터.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더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했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1기 때 정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예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 바이든이 정권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했었던 일이 뭐예요?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리더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석유화학 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대응이 다르지만 제조기지를 미국에 완성시키겠다라는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아야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큰 그림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얘기가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한국에 전화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전화했잖아요.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과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더 많이 개발하고 이제 더 많이 개발하면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 유조선이 필요하고 LNG선이 필요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업 강국이 누구예요? 한국이죠. 그렇다고 중국한테 협력을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80%가 물이듯이 우리 주변을 둘러싼 80%가 원유잖아요. 사실 물가
잡기 가장 쉬운 게 원유 가격 하락이에요. 원자재 가격 안정입니다. 22년, 23년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도 41년 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던 그 이유도 다 석유 파동입니다. 22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이유도 러우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게 초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원유 공급을 늘려나가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것이 결국 물가 안정화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물가 안정을 유도하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놓인다. 그게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그림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게 결국은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림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금리 인하의 목적하에 이런 것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 끝으로 지금 라이브 중에 CPI 데이터가 이제 2분 후면 발표가 되는데 제 책 소개하고 이제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위해서 책 소개하고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산업 분야 박세익 전무님, 정책 분야 전문가 박정호 교수님, 지정학 또 비트코인 전문가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2.0 이라는 책을 함께 준비했고요. 또 제가 이미 25년 경제 전망서를 통해서 피벗의 시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책을 준비를 했었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두 책과 또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25년을 좀 준비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실마리를 잡고 정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참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